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박연희 소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도 앞서 우리 재현 숙자님께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충분히 나누긴 했는데 저도 뭔가 여러분들과 좀 따뜻한 인사를 좀 해야 시작을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 인사하면 같이 좀 인사 나눠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앞서 원주 국장님께서 원주의 지속협의 역사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앞에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도 지속가능 발전을 전면적인 주제로 제 활동을 시작한 게 2001년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 언저리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원주 지속협의 과정을 쭉 옆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나눠주시거나 정보를 공유해 주실 후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줄 믿는데 그 중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는 한 2001년 언저리 언제쯤부터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온 이제 친구이고 파트너이고 이제 협력자고 이제 이런 의미를 담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으쓱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왠지 또 여러분들의 여러 선생님들의 따뜻한 눈길을 받다 보니 제가 긴장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나누고자 했던 얘기를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이클레이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클레이를 조금 가깝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거리감 있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일하는 곳은 쓰기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ICLEI 이렇게 쓰고요. 읽기는 이클레이 이렇게 읽습니다. 뭐 하는 조직이냐 하면 단체예요. 단체인데 국제단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회원이 되는 자격이 있냐 하면은 지방정부가 회원입니다. 우리 지방정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통상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불러왔었죠. 근데 지금은 지난 대통령 때부터는 우리가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확산되면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끝에 이름이 단체잖아요. 단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지방정부로 쓰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지역의 리더들이 지방정부를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클레이라고 하는 단체는 그런 지방정부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예요. 원주시는 이클레이의 회원 지방정부입니다. 이 이클레이에 가입하는 지방정부들은 수많은 지방정부 중에서 회원으로 우리는 이제 세계에 수많은 지방정부 있는데 지방정부는 두 종류가 있죠. 이클레이의 회원인 지방정부와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방정부가 이클레이의 회원인가 하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방정부들이 특별히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구는 전 세계적인 단체고 만들어진 건 한 1990년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속가능 발전에 특화된 전문화된 세계 지방정부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이 숫자는 뭐냐면 세계적으로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광역과 기초의 지방정부의 수가 이제 2,000개가 좀 넘는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방정부들이 세계의 한국사무소와 같은 사무소가 한 20개가 넘는 사무소들이 함께 매일 지방정부들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이제 세계 사무소의 이제 분포를 얘기한 거고요. 세계 본부는 독일 본에 있고 그 다음에 대륙별 사무소, 국가 사무소, 또 프로젝트 사무소를 포함해서 저렇게 많은 곳에 사무국을 두고 이제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도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유럽의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클레이 유럽 본부에는 100명이 넘는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부아시아 같은 인도 사무소에도 거기도 훌쩍 150명이 넘는 실무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한 것을 이제 중요한 주제로 이제 활동이 많은 곳들에 이제 실무진도 많은 거죠. 저희 이클레이의 회원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는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서 한 54개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에서는 현재는 9명의 실무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적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가 여기에 있고 세계에 사무소가 많고 회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클레이가 조직이 크고 뭔가 있다 이제 이 메시지보다는 지방 정부들은 이미 일정 정도의 공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공적 주체잖아요. 그런 공적 주체들도 혼자 지역에서의 뭔가의 정책을 하려고 지역에서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 간의 협력, 도시 간의 협력,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의 역사가 상당히 되어 왔다.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늘의 주제는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이제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오늘 대화를 쭉 이어 나가실 텐데요. 도시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제가 그래도 나름 이클레이가 이게 글로벌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 다음에 큰 담론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앞부분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볼 때 지구의 특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특성은 도시의 행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반 플래닛. 그래서 연구자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얘기할 때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원주시만 잘한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시가 잘해야 되고 강원도가 잘해야 되고 인접한 경기도가 잘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해야 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서 이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발전의 이슈는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변화 발전할 것인가를 볼 때는 이게 다 지금 도시의 행성이구나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도시가 이제 중심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제 21이 유엔에 채택된 게 1992년이잖아요. 그리고 92년에 20년을 평가하는 회의를 이제 유엔이 하게 되는데 이제 유엔에서 아젠다 21을 1992년에 채택할 때 진짜 이거는 인류의 세계적 성과라고 굉장히 뿌듯해했거든요. 그래서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로 기후변화 협약도 채택하고 생물 다양성 협약도 채택하고 지방 사막화 방지 협약도 채택하고 아젠다 21까지 채택하면서 일단 지속 가능한 21세기를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20년이 되는 2002년이 되고 10년 하고 20년 2012년에 회의를 준비할 때 유엔에서 또 지속 가능성에 관한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세계적으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세계적인 결과물을 내면 뭐하나 우리 지구적 지속 가능성이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2년에 리우 플러스 20 회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7가지가 뭔가 이런 거를 유엔 사무국에서 그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따온 거예요. 21세기 2010 이 리우 플러스 20 회의를 준비하면서 7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아주 심각한 크리티컬 저걸 하면 성공이고 저걸 못하면 못한다 이럴 정도로 한 7개 이슈를 뽑았어요. 일자리, 그렇죠? 식량,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필수. 물, 그렇죠? 해양 오염 심각하고 재난 이슈인 거 알죠? 그 중에 하나로 도시를 이슈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너지라고 하는 이슈의 무게하고 도시라고 하는 이슈의 무게가 이게 동급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유엔에서는 중요한 7개 이슈 중에 하나로 도시를 뽑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엔에서는 무슨 목소리를 냈냐 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지구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도시에서 개별 도시에서 성공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죠. 그러면서 도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도시가 왜 그렇게.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통계 보면 설명을 할 때 보면 도시는 전체 지구를 본다고 했을 때 도시가 위치하는 곳은 전 지표 전체를 봤을 때 2%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1.2%밖에 되지 않는데 세계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도시에 몰려 살고 있죠. 그 다음에 2030년, 2050년이 되면 70% 이상의, 80% 이상의 인구가 다 도시에서 몰려 살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하죠. 폐기물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GDP에 대한 경제적 산출물도 다 도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한편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도시에서 또 그걸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이면서 해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고민은 뭐냐 하면 도시 얘기를 할 때 이 도시의 크기의 문제예요. 크기. 이 도시가 우리는 원주는 인구가 얼마나 되죠? 그렇죠. 서울, 경기도는 1000만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원주시는 우리나라에서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도시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지구적인 차원에서 또 볼 때는 메가시티 이런 거 얘기하면 1000만 이상의 도시. 특히 얘기하고 베이징, 중국은 인구 3천만, 4천만 이런 도시가 그냥 중소도시인 거거든요. 너무너무 큰 거죠. 근데 이제 베이징 같은 이렇게 인구가 많은 이런 도시는 베이징 한 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이런 걸 계산하면 유엔은 국가가 회원이잖아요. 회원국 중에 가장 작은 나라들 한 100개가 넘는 곳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합한 것보다 그런 한 도시에 배출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도시 50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합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제3위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표들이 다 유엔에 모여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런 거를 논의한다 하더라도 온실가스의 배출량, 그 다음에 감축할 수 있는 목표의 잠재량 이런 걸 고려를 하면 국가의 일표뿐만 아니라 저런 대도시의 대표들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 이런 현실까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이런 크게는 그렇게 또 작은 도시들도 이 살고 있는 삼터에서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도시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뭐 이 그림은 잘 아시겠지만 지구 보면 지구 전체에 우리 삶을 지탱하는 자연적 기반, 그다음에 우리의 소비 수준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그거를 평가한 지표 중에 생태 발자국 그런 지표 있잖아요. 이 생태 발자국을 계산하는 방식은요. 지구에서 생산하는 모든 통계를 다 해요. 그래서 쌀, 물고기 잡는 거, 공장의 생산량 이런 걸 다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쓰는 소비량 이런 거를 통계로 다 분석을 하면 지구가 생산하는 생산량에 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통계로 낼 수 있다고 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 지표는 뭐냐면은 지구는 이게 지구의 개수예요. 이쪽에 이게 지구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면서 소비하는 소비의 총합이 요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지구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요만큼 수준에서 이제 써야지 되는 거죠. 써야지 되는데 생태 발자국의 경우는 이 빨간색이 어디에서 1과 만나나요? 2000년이 되기 전에 이미 만났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인류가 소비하고 있는 소비의 수준, 지구의 생태적 기반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거를 다 보면 이미 우리는 지구의 용량을 넘어선 지는 한참 됐고요. 지금과 같은 지구가 하나가 더 있어도 부족할 만큼 더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생태 발자국을 산정하는 국제 그 기관에서는 뭘 하냐 하면 생태 과소비의 날 이런 걸 책정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1년에 365일 중에 사람들의 과소비를 했을 때 그게 365일 중에 어디에서 이게 다 과소비를 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제21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생태 발자국을 지표로 산정을 한 적이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는 그 과소비의 날 그게 10월에서 11월쯤이었어요. 근데 지난 한 10년 되면서 지금 9월, 8월이면 벌써 과소비의 날을 하고 있어요. 뭐죠? 그만큼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국제 정책으로도 지역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하는 요소의 총량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이 다 어디에 있죠? 해안가에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통계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다 20년이 우리의 이제 대단히 이제 새로운 희망을 얘기해야 되지만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이제 바탕이죠, 바탕. 새로울 것은 없으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화를 지금 이 주간 동안에 이어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짧게 보면은 리우 회의부터는 30년, 그렇죠?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했던 인간 환경 회의를 보면은 50년 됐어요. 그 다음에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주시에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제 20년이 넘어선 거죠. 자,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뭐죠? 이렇게 살다 보면 길고 짧음에 대한 체감은 다르겠으나 적어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한지는 이미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우리가 이제 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2030년까지 저거 해야 되는데 이제 10년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원주시는 원주형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태생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잘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당면한 지속가능성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국제정책에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지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구조화된 대단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 성과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1992년 유엔 회의 로고고 아젠다 21이거든요. 이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커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기후변화 협약도 1992년에 채택했지만 이제 2015년에 신기후 체제를 출범하자 이렇게 세계가 합의를 했고 일단 2020년부터는 새로운 기후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도 새롭게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유엔에다 제출했죠.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기후변화 협약도 생물다양성 협약도 그것을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쭉 이어져 오면서 국가는 유엔의 공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는 보고서를 유엔에 내는 프로세스를 당연히 이걸 하고 있었는데 유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만 얼만큼 약속을 이행했는지 이행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얼마나 국가가 그 목표를 이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국제사회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 하면 지방의제 21이 우리는 이제 아젠다 21을 기초로 지방의제 21을 했고 SDGs를 기초로 지속가능 발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는 이게 뭐냐 하면은 국가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얼마나 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유엔에 보고서를 내는 이름이에요. 국가의 이행 보고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내셔널 이렇게 써 있죠. 내셔널은 국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이름인데 여기 보시면은 로컬 이렇게 있죠. 이거 뭐죠? 지방 정부가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도 보고서를 내면 그 국가 보고서는 유엔에서 만든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하거든요. 지방 정부들이 만드는 보고서도요. 내서 거기에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가 내는 것도 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올해 꼭 내라 이런 규정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발적 이런 용어가 붙긴 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것도요. 유엔의 협약은 누가 이행하는 책임이죠?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들도 유엔의 캠페인의 범주에 포함해서 지방 정부가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을 보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거죠. 거기에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변화 협약은 당사국 총회를 해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 협약은 2년마다 한 번씩 당사국 총회 하거든요. 다음 주면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활동을 보고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오픈한 지 한 10년쯤 됐어요. 그런데 생물다양성은 그렇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플랫폼을 다음 주에 개최되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출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행하는 보고서도 국가에서 여기도 보면요 N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국가가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하는 보고서 내는 툴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지방정부들도 L 또 써 있죠. 지방정부들도 국가가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도 그런 계획을 만들고 국가가 보고할 때 국가는 지방정부랑 얼마나 협력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해왔는데 부족해서 이제는 지방정부들의 노력만을 보고하는 사이트를 출범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엔은 국가들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국가 것만이 메인이고 지방정부도 그 참관의 위치였지만 이제는 지난 20년을 겪어오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에 중요한 액터로서의 위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몰라서 원문이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이거 뭐냐 하면 유엔은 국가의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지방정부나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유엔이랑 새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지금 유엔에서는 유엔을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한참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유엔이 TF를 만들었어요. 그 특별한 태스크포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도시의 미래? 뭐 이런 정도로 도시에 관련된 특별 TF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쭉 해오고 있냐 하면 유엔이 국가만 해갖고 연계와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유엔 시스템이 지방정부와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를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예요? 도시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각각의 개별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 주체는 누군 거죠? 지방정부죠. 지방정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좀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혹은 정책적 혹은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화한 노력 위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클레이를 비롯한 이클레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됐어요. 그래서 이클레이는 1992년 유엔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인 1990년에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도시의 중요성, 그 다음에 도시의 지속가능성 관리 책임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많이 생기면서 그런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기후변화 협약과 지방정부의 역할, 생물다양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또 지속가능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이 만나면서 이제 지방정부들이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지속가능 발전 이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국가의 리포팅보다도 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는 뭐죠? 지속가능한 도시를 잘 만들어야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할 수 있고 다 했다고 하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죠. 지속가능한 도시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듭니까? 그렇죠? 또 지속가능한 도시를 생각할 때는 공적 책임 주체는 지방정부라고 했는데 지방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지속가능 발전 주관에서의 중심 화두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지속가능한 도시, 지방정부는 시민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방정부는 뭡니까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라고 하는 사회적 숙제를 가장 우선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있는 책임 주체 아니냐.
여기에 대한 합의,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강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저는 지속가능 발전 주간 중에 가장 중심에 두고 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선생님들의 기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까 지방정부 이클레이가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성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들의 세계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큰 2,000개가 넘는 지방정부 네트워크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라고 가이드하고 있는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방정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인 이클레이에서는 적어도 여기에 있는 이 5가지의 이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 뭐냐 하면은요. 하나는 저탄소, 그렇죠? 탄소 제로, 무탄소를 향한 탄소 배출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반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복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복력.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과 위기가 우리 사회에 도시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홍수 나면 홍수를 피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겪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그 홍수가 왔을 때 일정 정도 이거를 수용할 때 완충적으로 수용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서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 그걸 회복력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 도시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도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환이죠. 순환. 이거 우리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지역 내에서의 자원의 순환, 폐기물의 순환을 포함한 순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생물 다양성을 이제 확장하는 노력이기도 한데 정책 용어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생물 다양성을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이제는 자연 기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시 계획도 도시의 자연성을 높이는 노력을 포함해서 도시 전반의 자연성을 가장 확장하기 위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중심 얘기예요. 여기서는 사람의 욕망의 중심이라기보다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구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얘기할 때 제일 큰 숙제가 뭐죠?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는 기후위기 대응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제일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사회적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것. 그래서 형평성이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 그래서 이 이클레이 네트워크에서는 저 전략 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이제 논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적어도 이클레이의 회원 지방 정부들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5가지의 것이 공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도시의 자연성을 가장 높이고 확장하는 일은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잘 줄임으로써 사람들이 사람 중심의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적어도 시정의 모든 흐름에 저 가치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이것 이외에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고 얹힐 수 있는데 적어도 이것을 논의의 좀 출발로 좀 삼으시면서 시정을 좀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그다음에 원주시는 이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원주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것처럼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저 5가지의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국제적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클레이 입장에서의 권면은 이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저렇게 국제의 도시 네트워크가 하고 있는 정책에 저는 원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원주시가 거기에 연계할 뿐만 아니라 저 안에는 그걸 잘 하도록 하는 시민적 참여와 연계가 없이는 저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논의하는 한 줄기에 원주시의 노력의 방향, 그리고 원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시 행정이 최대치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 이런 거를 할 때 다른 세계의 도시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같이 좀 공유를 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이고요. 보시면 저 프로그램들에 대한 세부 정보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통해서 다 얻으실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좀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이클레이 세계 네트워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럼 세계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쵸? 많은 도시가 참여하는 이클레이에서는 저런 걸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원주시에서는 무엇으로 저거를 만들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제가 기대가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협력적 노력을 많이 이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시는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원주시가 여러 가지 선택과 토론을 이어가시는 중심에 저는 이거는 꼭 빼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이제 요청으로 쓴 메모입니다. 뭐죠? 저는 이미 시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방향이 무엇인지는 이클레이가 얘기하는 5가지의 그 방향을 저는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시가 그것을 잘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이클레이에서 얘기하는 5가지 정책 방향에 전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저 방향을 얘기하면 그거에 반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잘 안 될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다고 오늘 계획서를 쓴다고 다음 달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고민은 뭐냐 하면 그거를 우리 한국의 공직사회가 모르지도 않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저는 충분하지 않다는 진단인 거죠. 어떻게 해야 그 에너지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가 저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우리가 중심 전략 중에 꼭 하나이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요, 그걸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저는요, 질문하는 시민이 많아야 돼요. 원주시에 10만 명의 시민이 시의 공직자나 시장님 만날 때마다 시의회 의원이나 의장님을 만날 때마다 시장님,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원주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매일 하면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에너지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방의제 22를 조직하고 했던 저는 그때로 좀 가야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저는 시정도 분명히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을 두고 시정이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의회가 있다면 의회의 의정활동의 기준은 무엇인가? 저는 이런 논의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의원님이 관심 있는 방향으로 시정 질의를 많이 하시면 되나요? 근데 그 의원님이 관심 있는 방향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걸까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의 책임이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들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시대의 지도자이고 리더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활동이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 모범적으로 해왔지만 지속 가능성 위기가 심화된 만큼 대단히 폭발력 있게 증폭되도록 만들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는 좀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거는 지속가능 발전의 논의 30년 전에 그 다음에 50년 전에서부터 우리가 해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저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UN에서부터 지속가능 발전의 논의의 중심에서 항상 있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구적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에서 지역에서 성공하면 지구적으로도 성공하는 거고 지역에서 못하면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가능성, 지구적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골목을 통해서 신장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의 노력, 지역에서의 변화와 연계되지 않은 결의는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게 짧게 30년, 길게 50년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중심에 계신 여러분이시고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잖아요.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주시가 세상을 바꾼다. 그렇죠? 이런 걸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도 글로벌 챌린지, 로컬 솔루션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적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지역에서의 해법이 아니고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교훈입니다. 다 지금은 말은 다 해왔고 하겠다고도 했어요.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 주간을 통해서는 그리고 원주시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논의의 중심에 새로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폭발적인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메시지는 저도 원주에서 나온 메시지가 우리나라를 확산되고 그다음에 원주에서 나온 목소리가 이클레이를 통해서도 세계적으로도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도 앞으로 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논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쳐도 되겠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